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물론 미군이 참전하고 미군이 유엔군 이름으로 참전했죠. 그 참전한 그 요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5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적인 거를 한 가지를 하신 게 뭐냐 하면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인데 이 토지개혁은 무슨 일이냐 하면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세워지면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렇죠. 각 지파별로 토지개혁한 거죠. 이게 이 토지개혁의 시초예요. 자, 그러면 토지개혁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남한의 토지개혁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토지개혁을 그 조봉암이라는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 계셔요. 나중에 이제 이분은 간첩으로 이제 찍혀가지고 나중에 사형을 당해서 요즘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후손들이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조봉암 씨가 원래 공산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농림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런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토지개혁을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 토지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전 소장민들이 무엇을 갖게 되느냐? 토지를 갖는 지주가 됐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자, 그러면 토지개혁 때 그 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유가 증권을 주고 그 토지를 국가가 전부 다 반환받아서 그것을 소장농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배분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왜 6.25 전쟁과 중요한 것이냐?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조직하고 이쪽에서 남농을 활동을 하고서 김일성에 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느냐? 김일성이가 북한군이 내려오기만 하면 남한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남로당 200만 명이 봉기하고 일어나서 남한은 삽시간에 공산화된다. 이게 박헌영이가 김일성이를 꼬셔서 전쟁을 일으킨 요인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이는 그것을 믿고, 그 말을 믿고 200만 명의 남로당원들이 우리가 내리게 하면 우리를 박수치고 환영하고 난리가 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모든 소장농들을 지주화 시켜버립니다. 자영농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생각할 때 이 소장농들이 전부 다 공산당들이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든다 그러면 소장농들이 전부 다 거기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토지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소장농들이 꼼짝도 않아요. 공산들이 아무리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도 이미 자기들이 자영농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박헌영이가 나중에 그 말이 안 먹혀 들어가서 김일성이가 전쟁에 실패한 것을 돼가지고 박헌영이를 미국의 첩자로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박헌영을 처단하죠. 처단하고 그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사람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김일성이가 그 토지개혁에 대한 그 위력을 몰랐던 거죠. 자, 이 토지개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좌파들이 특히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들을 홀대해서 경제가 경상도에서 발전하고 전라도는 낙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지주들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전라도에 계셨죠. 왜?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지주들이 그쪽에 있었죠. 물론 이제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에 다 지주가 있지만 그 비율에 비해서 전라도가 지주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자, 근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뭐를 줬어요? 유가증권을 주고 토지를 반환했죠. 그러면 그 지주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종이 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이 쪽지가 바로 땅에 대한 유가증권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하다면 토지개혁을 하면 그 토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유가증권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업을 일으키죠. 가내수업도 하고 공장도 만들고 상업도 하고 이래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토지개혁을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부 다 얼루 피난을 갔어요. 얼루 갔어요. 낙동강 저 이남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유가증권을 갔던 누가 다 글로 갔어요? 전라도에 계시던 유가증권을 받은 이 지주들 계급들이 전부 다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당장 갔는데 밥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 유가증권을 경상도 사람들한테 주고서 거기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그 유가증권을 많이 그걸 확보하고 그래서 거기서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해가죠? 네. 네, 충분히.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때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일으키셨냐 하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그 새마을 운동을 따라오는 동네에는 엄청나게 세멘트하고 철근을 갖다 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고 그 새마을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자, 그러면 새마을 운동 일으켰을 때 어디가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따라했겠어요? 경상도 쪽이죠. 강원도, 충청도 쪽. 그래서 나중에 전라도가 처음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세면 500푸대하고 그 철근 5톤씩인가를 이렇게 처음에 주고 다리 만들게 하고 동네 모든 목욕탕 만들고 막 이런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길도 닦고 그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새마을 운동 따르니까 저렇게 동네가 잘 되는구나. 우리도 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새마을 운동의 그 효과를 전라도보다는 경상도가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라도를 홀대해서 그렇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좌파들의 공격해 올 때 거기다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말 보수는 전라도가 보수죠. 그렇죠. 지주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보수지. 소장농들이 많이 계시는 데가 뭐예요? 거기가 그 진보 좌파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설명을 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토지개혁. 그래서 토지개혁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됐냐 하면 세계에서 토지개혁을 가장 잘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뽑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한 90% 정도 토지개혁이 성공을 했고 대만이 한 85% 정도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은 바로 토지개혁이었죠. 그 토지개혁의 그 모델은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개혁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정말 업적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의 그 사업을 위해서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 씨에게 그거를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한미 동맹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한미 동맹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녹화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예.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예.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미 동맹은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의 의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이 미국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줘서 우리가 잘 됐다는 게 아니죠.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한 4가지의 그 의의를 찾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존속의 안전핀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이 협정되고 나서 이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앞으로 발 뻗고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은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의 그 절실성을 느껴야 하는데 미국이 오히려 그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미 동맹의 그 의의는 대한민국의 존속의 안전핀이다. 두 번째 이제 한미 동맹의 의의는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 동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리스크 안고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사람 없죠. 왜 없습니까? 거긴 미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안전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 한미 동맹은 경제 발전의 자금줄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은 한미 동맹을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 군인들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 미군이 나가는 동시에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동북아의 린치핀이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100여 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면 우리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미국 정가에 있는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43년 12월 달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그게 먹혀 들어가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 사인을 하게 되죠. 그때 카이로 회담에 모인 사람들이 세 사람인데 이제 루즈벨트, 그 다음에 스탈린, 그 다음에 철칠, 스탈린한테 철칠, 그 다음에 장개석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죠. 예.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동북아 안정의 린치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100여 년 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일본이 언젠가는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신 책이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1941년도에 출간이 된 책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정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전쟁 광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승만 대통령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실제로 1941년 7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에 일본 내막기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의하면 일본은 동아시아,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자기의 야욕의 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야욕이 있었죠.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미리 간파를 하고 미국 정가에 호소하기를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독립 외교론을 끊임없이 이제 그 정가 이제 외국 외교가의 그런 이제 설파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100여 년 후에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이 한미 동맹은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미국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이 동맹의 그 존속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네 번째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또 무엇이냐? 이 한미 동맹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천병의 역할이죠. 최전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의 울타리다, 저는 이렇게 의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산주의는 도미노 이론이라 그래서 공산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공산주의로 변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1917년에 공산화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위성나의 나라들이 전부 다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그 38선이라는 휴전선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는 사실 장치막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의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공산화되는 것은 뭐 삽시간이고, 대만 공산화되면 필리핀, 동남아시아까지 전부 다 공산화되는 그런 공산주의의 확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막았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아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의 울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현재에 들어서 이 한미 동맹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이것은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를 다 아울린다면 사실 한미 동맹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문화조차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 K-팝이나 또 K-아이돌이라 그래서 뭐 BTS나 이런 젊은 우리 그 연예인들이 온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주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1950년대 이후에 우리 연예인들, 가수들이 어디로부터 뵀습니까? 미 8군의 밤무대를 뛰면서부터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군의 8군의 그 밤무대는 곧 서양의 음악을 받아들이는 팝문화를 받아들이는 관문이었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 윤복희, 오늘날 권사, 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연예 활동하고, 그러다 돌아오고 1968년도인가에 처음 우리 윤복희 씨가 김포항에 미니스커트 입고 내렸을 때 온 신문에 신문에 특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냐? 한미 동맹은 오늘날 K-팝이나 K-문화나 K-한류의 관문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이걸 알아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을 걷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한류의 그 원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네. 훌륭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 기자의 소견으로는 그 당시 그 언론에서는 한미 동맹은 고려와 세우의 동맹이다. 그리고 네네. 전 세계가 비웃었고, 그리고 지금 그 기자의 소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최강국과 최약국 간의 동맹이니까, 동맹이나 동자가 뭡니까? 같은 동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그 동맹을 맺는 것이 조약을 맺는 것이 동맹인데 미국은 세계의 최강국이요. 한국은 세계의 최약소국인데 그 동맹을 맺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조차도 루즈벨트 그 미국 측의 그 동맹을 조약하는 걸 반대했을 정도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영관 목사입니다. 뉴욕에 있는데요. 뉴욕에서 단연간 저희가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이승만 아카데미를 제가 설립을 해서 이승만의 자유의 정신을 저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샘물교회 교회 담임하고요. 이제 책도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예, 책을 이제 제가 출간하면서 첫 번째 책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책과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건국됐는가, 그걸 성경적인 역사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도와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섭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두 번째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누가 만드는가, 이 책을 지금 출간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신세대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 부국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고 든든한 그런 국가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뉴욕에서 이승만 박사를 연구하시고 그 우파 교회 목사로 계시면서 두 권의 책을 국가를 위해서 쓰신 훌륭하신 분을 모시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